안녕하세요. 저는 9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입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엄마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항상 저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저도 엄마를 본받아 아이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랑이 잘못된 경우도 있죠.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입니다. 저는 한 모임에서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진중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자주 함께 동네로 가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감정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 1년 후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묵직하고 든든한 성격이 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아빠가 암에 걸리시게 되면서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손을 써보려고 이런저런 치료들을 계속 받으셨지만 결국 전이가 되면서 상황이 나빠지셨고 아빠와 이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 엄마와 저는 오랫동안 큰 슬픔을 느꼈었죠. 혼자가 되신 엄마와 평생 함께 있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지만 엄마는 오히려 제가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한다면 아빠처럼 든든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바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홀로 있는 엄마가 걱정이었지만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하겠다며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여기 나랑 결혼할 상진 씨야. 상진 씨 인사해. 우리 엄마.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우리 운주랑 만나고 있다고? 아시다시피 우리 집 아빠가 돌아가셔서 나랑 둘이서 살고 있어요. 네, 은주 씨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있었으면 예비사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은주 잘 부탁해요. 엄마, 아빠도 계셨으면 상진 씨 듬직히 하셨을 거야. 상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그런 거 같네. 나는 은주만 좋다고 하면 다 좋아. 그러니까 두 사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친정에서의 허락은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가고자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약속도 피하시고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시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사반대를 하셨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자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에 서서 시모와의 연을 끊을 정도까지 결혼을 강행했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시어머니께선 나중에는 결국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과의 연을 끊겠다고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아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후에는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크게 간섭하시진 않으셨죠. 종종 막말을 하시긴 했지만 그때마다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부터 시모는 제가 남편의 월급으로 사치를 할까 싶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셨어요. 예, 은유 엄마야. 너 못 보던 옷이다. 새로 샀니? 네? 아, 이거 은우 아빠가 저번에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사줬어요. 아니, 옷이 네가 뭐가 필요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입으면 되지. 이건 얼마니? 얘는 상진이가 사준다고 해도 거절해야지. 그걸 다 받고 있니? 어머니, 이거 얼마 안 하고 거기다가 저도 잘 입고 다녀야죠. 요즘은 후줄근하게 다니면
남편이 돈도 안 주나 욕해요, 사람들이. 아유, 말이나 못하면. 얘, 가지고 있는 옷만 잘 관리해도 후줄근하게 안 보인다. 네가 살림을 대충 하니까 옷이 허름해지는 거지. 시모는 옷이라도 하나 바뀌면 옷을 또 샀다며 요란법석이셨어요. 특히 밖에 나가서 일도 하는 것도 아닌데 새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셨죠. 저에게 쓰는 돈은 매우 아까워하셨지만 시댁에 쓰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우셨어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도 하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시아버님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발견하셨는데 거의 초반에 발견이 되어서 조직만 떼어내면 완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간병인이 필요했는데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댁에서는 당연히 제가 할 거라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아빠 내일 모레 병원 입원하는 거 알지? 시간 맞춰서 와라. 올 때 반찬도 몇 가지 해서 들고 오고. 병원밥이 입맛에 안 맞으시다고 하니까 치료 받는 동안에는 직접 반찬하고 밥해서 와야 되겠다. 네? 제가 간병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 병간호를 해요? 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니시고요? 예, 늙은 내가 어떻게 병간호를 하니? 너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건강한 네가 해야지. 거기다가 네 아빠 암 걸렸을 때 네가 간병해 봤을 거 아니야. 경험도 있으니까 잘하겠지. 아니, 저는 은우도 봐야 되고 거기다가 형님도 계시는데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간병인을 쓰시던지. 간병인? 너는 돈도 안 벌면서 간병인을 고용하자는 거냐?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시아버지 간병 네가 해. 그네는 허약해서 못해. 아주버님과 형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시모는 형님은 어려워하셨어요. 아마 결혼을 할 때 형님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많이 기울이는 결혼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명절이나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형님을 보지 못했었는데 늘 이런 시댁 일에는 저만 참석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은엄마, 아버지가 아프신데 이거저거 따질 때야? 그러다가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시면 어쩌려고. 어쨌든 지금 쉬고 있는 건 당신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번에는 좀 넘어가줘. 아니, 왜 어쩔 수가 없어. 아주버님네랑 비용을 나눠서 간병인 고용을 하든지 하면 되지 않아? 거기다가 나만 간병을 하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 돈은 어디 한두 푼이야? 당신이 쉬고 있으니 당신이 그냥 간병하러 가면 되지. 보행도 다 가능하시고 그냥 옆에서 밥만 잘 챙겨주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힘든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당신도 휴가 내서 같이 해. 그럼 되잖아. 내가 어떻게 휴가를 내서 간병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번에는 나도 당신이 간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었던 남편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불만에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호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병간호를 하게 되었답니다. 간병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은 모두 남편이 지불했어요. 평소 돈에 대해서 예민하셨던 어머님은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제하는데도 별다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퇴원을 하고 난 후에는 시댁 식구들은 더욱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앞으로 제가 시부를 모시길 원하면서
합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얘 은희 엄마야. 우리 너네 집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아빠도 아프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며느리가 모셔야지 어쩌겠니? 언제 이사 가면 좋을지 알아보거라. 아니, 합가라니요? 갑자기요? 어머님, 저는 합가 못해요. 아버님 편찮으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방도 없고 집도 좁은데 저희 세 식구랑 어머님 아버님까지 다섯이서 방 2개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예, 너네 식구 방 하나 쓰고 나머지 방은 우리가 쓰면 되지 뭐가 문제냐. 우리 집 정리하면 나오는 돈으로 아니면 이사를 가자꾸나. 어머님,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어머님 댁 처분한다고 해도 집 못 구해요. 거기다가 저희 이사 갈 생각도 없고요. 아니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니 뭐라니. 합가를 해보지도 않고 왜 계속 안 된다고만 해. 일단 해보고 불편하면 나가면 되지. 아니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아주버님 댁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으시지 않으세요? 거기는 방도 4개니까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니? 그네 불편하게. 그냥 너네 집으로 들어가 살란다. 상진이도 그게 낫겠다고 하니 그렇게 알거라. 알고 봤더니 시모는 이미 남편에게 합가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남편 또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결정한 것이 너무나 황당했지만 합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아버님의 상태는 점점 더 괜찮아졌고 치료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몸에 좋다는 온갖 것들을 다 챙겨 드셨기 때문이었죠. 합가는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너는 그렇게 일해서 얼마나 버니?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니? 또 직장 다닌다며 옷이며 화장품이며 잔뜩 살 텐데 아까운 줄은 모르고. 어머님,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요. 거기다가 직장 다니니까 아이도 좋아하고요. 너 직장 다닌다고 해서 상진이 안 챙기면 안 되는 거 알지? 집안일도 네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돈 몇 푼 번다고 남편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나눠서 할 건 나눠서 해야죠. 아니 이것 봐라. 너 우리 애 부려먹으려고 취업한 거니? 난 절대 그 꼴 못 본다. 상진이 부려먹을 거면 당장 일도 그만둬. 시모는 제가 일을 하면서 몇 푼이나 버냐며 비아냥거리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남편을 집안일로 부려먹을까 노심초사하셨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점점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만 데리고 둘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 친정 엄마였어요. 친정 엄마와 아빠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고 부부셨답니다. 아빠의 은퇴가 거의 다가오는 시점에 갑작스레 암이 발병되었고 전이가 되면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많은 아픔 속에서 딸만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거기다가 건강도 나빠지셔서 혹시라도 내가 이혼을 하는 날에는 엄마가 충격을 받으실 수 있겠다 싶어 꿋꿋이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의 바람을 지켜드리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았는데 몸 곳곳에 이미 전이가 되어 손쓸 방도가 없을 정도라고 하셨어요.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택으로 일을 돌리고 엄마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재택이지만 월급은 그대로 받았으므로 수입의 변동은 없었지만 어쩐지 남편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어머님한테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어차피 병원에만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는 손 쓸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쪽으로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당신 아버님 아플 때 기억 안 나? 그때도 나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병간호 했잖아. 그때랑 마찬가지인데 뭐가 불만이야? 거기다가 월급도 그대로 들어오고 당신 저녁밥 차려주고 집안일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잖아. 근데 어떤 게 불만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아무리 병원비를 장모님 돈으로 다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은 안 써? 나 참, 당신 돈으로 기름 한 방울도 안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이상하게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내거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돈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병원 비용은 엄마가 다 지불을 하고 계시고 간병인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이 쓸 부분은 없었죠. 다만 얼마 사시지 못하니 그동안만이라도 엄마 곁에서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댁에서도 주기적으로 전화가 와서 저의 행동을 나무라셨죠. 은우 엄마야, 너 오늘도 엄마 병원에 가니? 너 자꾸 그렇게 병원에 가면 가서 균들 다 옮아 오는 거야. 그건 알고 있어? 우리 상진이 몸도 안 좋은데 네가 자꾸 병원 들락날락 하면서 균이라도 옮겨오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무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그렇지. 사돈도 너무 하시네. 어머님, 그 말은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저희 엄마 이제 1년도 안 남으셨어요. 아버님 간병하면서도 저 매일같이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는 은우도 어렸을 때인데 그건 걱정되지 않으셨나 봐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지. 너 혹시 엄마 병원비도 네가 내니? 아니요. 병원비는 엄마가 다 내고 계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도 염치는 있으시네. 네? 어머님,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예, 내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해? 솔직히 병원비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거 다 내면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걱정돼서 한 말이다. 시모는 제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지만 저는 그쪽에 감정을 쏟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엄마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고 싶었답니다. 결국 치료를 받기 어렵다 판단이 되었을 즈음 엄마는 퇴원하셨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도 엄마 집으로 찾아가 낮에는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점점 상황이 나빠지면서 엄마는 겨우 죽만 몇 스푼 드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나마 잘 드시는 것이 전복죽이라 매번 사다 드렸는데 그날따라 집에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남편 카드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2만 원짜리 전복죽을 결제했답니다. 근데 결제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당장 집으로 와. 네? 어머님, 저 지금 못 가요. 그냥 전화로 말씀하세요. 이게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시몬은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쳤고 저는 영문을 모르는 채 우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시몬은 얼굴이 붉어져 씩씩대며 저를 보고 계셨고 그 옆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싶어 말을 해보니 바로 남편의 카드로 죽을 샀던 것이 문제였어요. 야, 너 우리 아들 돈으로 너네 엄마 먹을 거 사고 있니? 아니, 우리 아들 키우는데 뭘 해줬다고? 너네 엄마가 그 카드를 써? 네? 어머님, 고작 2만 원 쓴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고작 2만 원? 너는 2만 원이 고작이니? 이것 봐. 얘 전부터 사치하는 것 같더니만 아주 난리구나. 너 병간호 하면서 절대로 돈 안 쓴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다니니? 내가 상진이한테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한 거야? 아니, 내가 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엄마가 겨우 먹는 전복죽 하나 산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 당신이 전에 이야기했잖아. 어머니 간병하면서 쓰는 돈 하나도 없을 거라고. 내 돈 하나도 안 쓴다고 했으면서 이건 뭔데? 뭐? 아, 참나. 남도 이렇게는 안 해. 얘, 네가 번 돈도 아닌데 당연하게 쓰는 건 말이 되고? 됐고, 당장 너네 엄마한테 가서 돈 모두 받아와. 이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냉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모도 시모지만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야 하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었죠. 그동안 돈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고작 2만 원으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보, 그래. 내가 당신 돈 하나도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도 잘해줬는데 겨우 2만 원짜리 죽도 못 사드리는 거야? 당신 고작 2만 원이라고 했어? 이게 2만 원이 될지 2천만 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도대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산 거야? 장모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런 걸로 재고 따져야 되겠어? 나는 시아버님 병간호도 다 했잖아. 그때는 당신이 병원 비용도 모두 지불한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당신한테 왜 그렇게 쓰냐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어? 난 내 아빠고 장모님은 내 엄마가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건데? 남편의 말에 저는 정이 떨어졌어요. 그간 살았던 세월 동안에도 남편은 시댁이라면 아끼지 않았지만 신정에는 그 흔한 과일도 한번 사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2만 원짜리 죽 산 걸 이렇게나 아까워한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는 더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제가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시모는 동네방네 친정아빠가 암으로 죽었다고 해서 받아주기 싫었는데 친정엄마도 암에 걸렸다며 지금이라도 내쫓길 잘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아이 양육에 대해서도 결사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셨죠. 저는 이런 시모의 태도에 질렸고 방관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질려버렸습니다. 엄마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엄마,
사실 나 이혼했어.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다 마무리되고 말하게 되었네.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혼했다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아휴, 네가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었겠어. 엄마도 아픈데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야, 엄마. 오히려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예전부터 맞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했었어. 근데 오지 않더라고. 그래. 지금은 마음이 좀 괜찮아? 지금은 훨씬 마음이 편하네. 그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역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좋아.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지만 그래도 제 선택에 손을 들어주셨죠. 저는 엄마 병간호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일도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했어요. 1년의 시한부라고 처음에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엄마는 1년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확인을 할 때마다 상황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서 더 이상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지막 치료를 위해서 엄마는 다시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을 하면서 병원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던 엄마를 보며 이별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치 아프지 않으셨던 것처럼 깨어나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입원할 때 가지고 온 가방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시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평생을 일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돈이 여기에 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은주야, 이거 이제 네 돈이야. 엄마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유언장도 다 써놨으니 나중에 확인하고, 이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랑 보험금으로 만든 돈이야. 처음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긴 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내가 생활하면서 쓸 수는 없더라고. 좋은 기회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수익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또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 거기다가 암 걸리면서 받았던 보험금이며 내가 너네 외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까지 다 처분을 한 돈이란다. 부동산은 그냥 남겨둬야 할까 싶었는데 조금씩 처분을 했어. 아직 미처 처분하지 못한 건 너한테 상속을 해줄게. 엄마, 왜 그랬어? 아빠가 남긴 건 엄마 몫인데 그냥 쓰시지 그랬어. 엄마 그러면 돈 있는데도 지금까지 평생 일하면서 생활을 한 거야? 은주야, 엄마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혼을 했다고 하길래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네 얼굴을 보니 지금이 더 편안한 것 같다. 그래서 엄마는 마음 놓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그냥 생활비로 쓸까 생각도 했었지.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몫까지 널 든든하게 지켜주라고 했거든.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남겨둔 거야. 엄마가 끝까지 네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다른 건 몰라도 너랑 은우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엄마는 이 짐을 덜고 싶었어.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노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바람을 지켜드리고 싶었죠.
엄마는 통장과 서류들을 주셨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상속받았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엄마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이 제 명의로 바뀌면서 시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 너네 엄마한테 재산 상속 받았다며? 너 그거 우리 아들이랑 나눠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아니 그걸 왜 남편이랑 나누나요? 결혼을 유지하고 있어도 말도 안 되는데 저흰 이미 이혼도 했고 남인데요. 너네 결혼 생활하면서 진정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고서야 홀로 사는 너네 엄마가 어떻게 큰 돈을 벌어? 어디서 어떻게 아신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저는 당신이랑 얘기할 건 없을 것 같네요. 뭐? 너 재산 상속 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일부러 우리한테 정 떨어지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다 계산하고 한 일 아니냐고? 저기요 아줌마. 고작 2만 원에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친정의 돈이 흘러 들어가요? 세상에 2만 원 가지고도 그 난리를 피웠는데 어떻게 돈이 흘러갈 수나 있겠어요?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고역이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그만 끊겠습니다.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원래 우리 아들 돈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결혼한 지 10년인데 재산도 반으로 나눠서 분할해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했죠. 심지어 상속받을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모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이 문제로 연락을 해왔던 전 남편은 결국 상속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은엄마, 장모님께 상속 받았다며?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아니 장모님은 그런 걸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시고 병원 어디라고 했지? 장모님 얼굴 좀 뵈야 되겠네. 장모님? 무슨 장모님이야? 이혼한 마당에.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를 왜 봐? 거기다가 상속을 받든 말든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 헛소리 그만하고 아이 문제로 전화했으면 그것만 이야기해. 당신 예민해졌네. 어쨌든 당신이랑 10년 결혼 생활했는데 아무리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 맞네. 어디 가서 상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전화해 줄래? 우리 남남이고 이걸 당신이랑 나눠야 할 의무는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더 이상 당신 전화도 받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안달이 났는지 엄마 병원을 오겠다느니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는 둥 속보이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냉정하게 대했고 남편과 시모는 포기를 한 듯 보였습니다. 상속을 받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저와 은우의 행복을 빌어주시며 떠나셨답니다. 슬픔 속에 저는 장례를 치렀어요. 평소에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교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장례날에 동네 사람들이 여러 분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을까 생각이 들던 찰나에 장례식장으로 찾아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에휴, 은우 엄마, 힘내. 우리는 다 은우 엄마 편이야. 저번에 전 남편 어머니가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 네? 어머니가 무슨 얘기 하셨는데요? 아니, 은우 엄마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눠줬다면서 원래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데, 그걸 숨겼다고 얼마나 얘기를 하던지. 너무 황당하더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며느리가 속였네 어쨌네 하면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야. 처음에는 우리도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엄마 말이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아무튼 그런 말 할 때마다 엄청 따졌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몰랐어요. 아이고, 거기 아버지 아플 때 은우 엄마가 매일 가서 간병했잖아. 거기다가 그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러나 다니고 고생은 은우 엄마가 다 했지 뭐. 그거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엄마가 그래도 은우 엄마 편하게 살라고 도와주셨네. 장례식에 오신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고생하며 시댁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가끔씩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남의 가정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혼 소식을 듣고 나서 잘 벗어났다 싶었는데 상속 얘기를 들으니 그 시모 속 좀 쓰리겠다 생각하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에 힘들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시면서 끝까지 장례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장례를 진행해야 했는데 동네 분들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장례를 진행해 볼 수 있었어요. 장례가 끝이 나고 저는 내 편이었을 것 같았던 시댁 식구들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얼굴만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에게서 느끼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에서 인맥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시부는 이후에 소문이 나게 되면서 결국 가게를 접어야 할 정도로 손님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나눠달라는 연락을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에게 소송을 할까 싶어서 알아보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남편과 이혼을 한 상황에서 상속을 받았고 재산 기여도에 아무런 지분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아이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엄마가 생각이 날 때면 잠들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아이도 이혼을 하고 나서 그전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저 역시 생활에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끝까지 저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을 너무나 미안해 하셨지만 엄마가 이렇게 재산을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엄마와 아빠 덕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가끔 찾아오는데요. 이번에 저에게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그때가 아마 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한마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문자로 찍어준 장소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한 여자가 저와 통화를 주고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으니 불쾌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저와 결혼을 했던 남편과 당장 이혼하라고 열을 올리면서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의 당당한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려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핸드폰을 저에게 들이밀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가 왜 이혼하라고 하는지 이제 대충 이해되죠? 영철 씨는 그쪽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왜 그쪽이랑 결혼했는지 알아요? 집안이 잘 사니까 벗겨먹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 생겼다면서 잘 만나고 있던 저를 걷어차버리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는 그 사람 절대 놓칠 수 없거든요. 그쪽을 먼저 만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저를 먼저 만났던지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쪽보다 제가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갑자기 잠적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면서 저를 계속 피하고 다녔었는데 나중에 회사로 찾아가니 갑자기 결혼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는 현재 그쪽이 영철 씨랑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좋게 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누구나 과거는 존재하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은 그쪽과 이미 정리를 했고 저와의 결혼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 사진은 이제 그만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남의 가정을 깨려고 접근한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테니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영철 씨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저는 멈추지 않을 거니까 웬만하면 그쪽이 영철 씨랑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저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생각 잘 해보세요. 저와 처음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주고받았던 여자는 저와 결혼을 했던 전 남편과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이였다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거침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핸드폰 속에 보인 사진은 서로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던 사진이었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상태였지만 그 여자 앞에서 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최대한 대화를 짧게 끝내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가 어찌되었든 이미 결혼한 저한테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말을 꺼내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카페에서 먼저 나가려는 저를 보며 그 여자는 오랜 시간을 주지는 않을 거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편과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카페에서 나왔던 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남편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야만 했었죠.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신혼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저를 보며 웃어 주었고 미리 저녁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저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과거가 깨끗해 보였던 사람이 저를 보며 웃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저를 보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남편은 걱정된다는 얼굴로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당신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온몸을 떨고 있잖아. 몸살기가 있나? 일단 현관 앞에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하자. 이거나, 내가 지금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아? 그 여자 누구야? 당신이 나 몰래 만나고 있었던 그 여자 누구냐고. 나한테 어디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오늘따라 당신 너무 이상한데?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다른 사람 보는 것 같다고. 끝까지 모른 척 연기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몇 달 전까지 만나고 있었던 여자한테 오늘 전화가 왔더라.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며칠 전에 당신 회사 앞에 찾아갔었다며. 그래서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을 때 핸드폰을 뒤져서 내 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는데 그날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갑자기 회사에 회식이 잡혀서 좀 늦을 거라고 했었지? 그럼 그때 그 여자랑 계속 같이 있었던 거야? 늦은 새벽 시간대까지? 아니야. 궁금하면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 바꿔줄까? 그때 정말 회식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여진이랑은 이미 진작 끝난 사이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뿐이야. 그때 정말 짧게 만났었던 거고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어. 당신 만나기 전에 이미 관계 정리가 되어 있었고 헤어진 상태였다고. 그런데 계속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여? 정신 나갔다고 신혼에 이중 생활 하겠어? 그 여자 이름이 여진이었어? 둘 사이가 엄청 애틋했었나 봐. 나한테 당신이랑 좋았던 과거에 대해 전부 숨김없이 얘기하던데 나도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 하기야, 당신도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 하나 안 만나봤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여자는 나랑 결혼하기 1달 전까지 만나고 있었다는데 당신은 그 여자랑 헤어진 지 한참 됐다고 하네.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 걸까? 분명 당신도 나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믿음이 가지 않거든? 우리가 결혼한 지 1달 만에 이런 관계로 이어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상태로는 당신 말도 못 믿겠어. 나는 저녁 생각 없으니까 오늘은 당신 혼자 먹어.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아.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연녀가 했던 말과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걸 신뢰할 수도 없었고 결혼 한 달 만에 이런 일들이 펼쳐져서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당연히 남편의 말을 우선적으로 믿어야 했었지만 내연녀가 보여줬던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연녀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었어요.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에도 너무 창피스러워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 몸살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 남편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연녀가 저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저를 선택했다는 그 말을 듣게 된 이후부터 남편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자 제가 받고 있던 스트레스가 저를 더욱더 예민하게 만들었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모든 걸 짜증으로 받아치게 되었어요. 신뢰가 깨져버리니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에 남편과 친정집에 잠깐 들리게 됐었는데 그때가 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날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를 친정으로 부르셨던 거였어요. 여러 가지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평소 같으면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분 좋게 받았겠지만 남편과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억지로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속일 수는 없었는지 단번에 제 얼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채셨어요. 엄마는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남편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어보셨지만 차마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지 않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침착하게 저를 설득하면서 풀어나가려 했지만 아직 저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터라 제 고민을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상당히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길래 아빠가 누구시냐고 불편한 목소리로 물어보자 밖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장 나오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난 남편은 저와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허겁지겁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을 밀치고 들어온 사람이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넘어진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내쫓으려 했지만 이미 내연녀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저를 노려보면서 기회를 줬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화가 나서 직접 해결하려고 찾아왔다며 무작정 거실로 들어와 버렸어요. 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남편과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봤지만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랐었고 남편은 이런 상황을 본인 입으로 설명하기가 싫었던 거죠. 내연녀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지?
최대한 빨리 영철 씨랑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을 텐데. 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분명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고 했었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너랑 나는 이미 진작에 끝난 사이라고. 남의 가정 파투 내지 말고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해도 너 혼자 행복하게 사는 꼴은 내가 볼 수 없지. 당장 이혼해. 이 결혼은 무효라고. 나랑 함께 했던 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송이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니? 저 여자는 또 누구야? 김서방, 자넨 내 딸 몰래 저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지금 당장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진작에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요. 저 여자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전부 믿지 마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미련을 줬으니까 저 여자가 우리 부모님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당신한테 지금 너무 실망해서 우리 관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나는 당신 말곤 다른 여자 생각해 본 적 없다니까. 더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정리할게.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보여준 건 전부 진심이었다고. 나 만날 때도 끝까지 거짓말만 하더니 어떻게 결혼한 사람한테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이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내가 알려줄게. 결국 그쪽은 영철 씨랑 이혼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뭔지는 대충 알지? 내 뱃속에 영철 씨 아이가 자라고 있어. 얼마 전에 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에 가보니까 임신 7주라고 하던데? 이 말이 뭐를 의미할까? 그쪽을 만나면서도 나와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제 대충 감이 오지? 이런 쓰레기랑 계속 살 거야? 좋게 얘기했을 때 이혼했어야지. 서로 못 볼 걸 보게 됐잖아.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랑 진작에 헤어졌고 잠자리를 가진 적도 없었다고. 장인어른 장모님, 저 여자가 지금 저희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모두 꾸며낸 얘기라고요. 저를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당신 정말 끝을 봐야 정신 차릴래? 나 아니면 다른 여자는 만나지 못한다고 얘기했지? 이건 끝까지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어쩔 수 없네. 내연녀는 가방에서 정체 모를 검은색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더니 내연녀와 남편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저희 가족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연녀와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에서 진짜 남편의 실체를 보게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이밖에 안 됐어? 함께한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랑 왜 다시 시작해?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이제 제발 그만 나를 놔줘. 나도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고. 나는 너한테 만족을 못한다니까. 영철 씨, 정말 웃긴다. 얼마 전에 나랑 만났을 때 그 여자한테 회사에 회식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나랑 같이 있었잖아. 나는 영철 씨한테 뭔데? 그냥 잠깐 즐기는 놀잇감인 거야? 결혼을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나랑 호텔은 왜 간 건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잖아.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저런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는 게 쉬운 줄 알아? 재력 있는 집안에서 대우받으며 살고 있는데 네가 계속 나한테 매달리니까 하도 불쌍해서 한번 잠자리를 가져준 거고 나는 너한테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너를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과 알고 지낸 사이야. 결혼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게 쉬웠는 줄 알아? 너랑 중간에 잠깐 만났던 건 그냥 회포를 풀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구차하게 이러지 말자. 네가 지금의 결혼 생활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이혼시키게 만들 거고 결국 너는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녹음기를 통해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남편의 진짜 모습이 밝혀지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명을 늘어놓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고 저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저와 다르게 그 사람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닌 저희 집안의 재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저희 부모님 앞으로 다가가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곤 자기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서류 봉투를 뒤집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쏟아내 버렸고 그 안에서는 저에게 보여줬던 내연녀와 남편과의 과거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게 된 저희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셨는지 혈압으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 진상을 부리는 내연녀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법적인 소송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지만 내연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시부모님께서도 죄송하다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지만 결론은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을 마음에 담아둔 채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른 만큼 제 마음도 무뎌지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현재의 남편과 잘 살아오던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 결혼 때문에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죠. 이미 시댁에서 한 차례 인사까지 드린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워낙 바쁘게 살아서 한국에 자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견례만큼은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잡은 뒤 저희도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재수 씨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지만 상견례 때 보라며 사진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예비 동서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상견례 장소에 먼저 참석하게 되었고, 잠시 뒤 예비 동서 집안 식구들이 저희 가족들을 보며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동서도 제 얼굴을 보며 화들짝 놀랐는지 움찔거리면서 걸음을 멈추더니 제 얼굴을 회피하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죠. 5년 만에 다시 제 앞에 나타난 내연녀와 마주했을 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저희 시부모님께 어색한 미소를 띠며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일단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연녀가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어이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정말 오래간만이죠? 아휴, 저희가 인연이기는 한가 봐요.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까 상견례장에 들어갔을 때 형님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저희가 이렇게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잖아요. 과거에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잊었는데 형님도 전부 잊었죠? 언제 봤다고 형님이죠? 그쪽은 벌써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걸요. 그때 우리 집에서 진상 부리고 난리 쳤었잖아요. 우리는 동서지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도련님한테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하게끔 놔두고 싶지 않아요. 아이도 있잖아요. 저 아이 없어요. 그때 제가 임신했다고 초음파 사진 보여줬던 거 전부 거짓말이었거든요. 그 사람이랑 형님을 이혼시키게 만들려고 제가 전부 꾸민 거예요. 그 사람이 끝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매달리긴 했었는데 막상 제 거가 되다 보니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내쳐버렸어요. 저 잘했죠? 뭐라고요? 그럼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그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바닥인 것 같네요. 우리 도련님이 검사인 건 알죠? 어디까지 숨기고 도련님을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결혼 반대하니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쪽 부모님은 분명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모른 척 하는 건가요? 5년 전에 법정에서도 큰 난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를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검사 사이가 욕심이 나기는 하나 봐요. 형님, 과거의 일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저랑 좋은 동서관계로 앞으로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어차피 형님은 해외에 살아서 웬만해서는 한국에 올 일도 없다면서요. 그럼 결혼식 때 말고는 얼굴 마주할 날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제가 시부모님 잘 모시고 막내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 좀 받아주면 안 될까요? 검사 남편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제 과거가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 과거의 일들은 눈 감아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아무리 제가 한국에 자주 오지 못한다고 해도 저희 남편 집안에 그쪽 집안 사람들을 드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제 경고를 무시한다면 더 험한 꼴을 볼 수도 있다는 거 새겨 들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아주 우습지? 먼저 결혼했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내가 결혼 못하면 그쪽은 무사할 것 같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다시 확 까발려 버릴까? 어차피 나도 그쪽 과거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 한번 털어버리면 좋게 끝날 수는 없을 거라고. 이제야 본 성격이 나오는구만. 하기야, 5년 전에 우리 부모님 앞에서 걔 진상을 부렸었는데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는 것도 오늘이 끝이야. 저는 그 여자가 저희 집안 식구로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인 시동생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서 곧장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급하게 퀵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내연녀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지만 저는 퀵이 올 때까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퀵이 도착해 서류 봉투를 건네 받았어요. 제가 상견례 자리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시모는 저에게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있었냐며 어디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테이블 밑으로 시모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눈빛으로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해 보시라고 손짓으로 말씀드렸고 시모는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시는 순간 화들짝 놀라시더니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공중으로 던져 버리셨어요. 테이블 위로 떨어진 수십 장의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양가 집안 식구들은 내연녀와 전남편의 사진을 보곤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저에게 던졌던 녹음기가 법적으로 혹시 다시 필요하게 될까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양가 집안이 놀란 상태에서 제가 내연녀가 전남편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틀어주었고 얼마나 개차반인지 내연녀의 실체를 모조리 밝혀버렸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사색이 된 얼굴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테이블 위에 있던 사진들을 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솔직히 털어놨어요. 얼마나 질이 안 좋은 여자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설명드렸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셨고 결혼식장까지 미리 전부 다 잡아놓았던 상태인지라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신 뒤 상견례 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붙잡아 버렸고 저도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어 버렸어요. 본 성격이 나온 내연녀의 모습을 본 시동생은 무력을 행사한 내연녀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분노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결국 내연녀의 집안 식구들은 끝내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시댁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내연녀 쪽에서 위자료를 보상해야만 했었죠. 사람 앞날 한 치 앞도 모른다고 5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내연녀가 저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고 보니 5년 전에 이혼했던 전 남편이 내연녀와 최근까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시동생과 결혼했어도 내연녀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었는지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또다시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다가 결국 경찰분들한테 넘겨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도 꼬리를 물고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큰일을 막았으니 앞으론 저희 집안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못 걸리면 끊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저희 집안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던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 좀 나눠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사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가진 재력으로 한 집안을 무시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돈 집안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문제점들이 많아 보였는데 예비 사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솔직히 예비 사이만 봤을 때 결혼은 무조건 허락을 해줬었어요. 너무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며 가끔 만날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이로선 1등 신랑감이었지만 상견례에서 처음 마주보게 된 사돈 집안이 저희 가족을 불쾌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온몸은 명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풍기는 이미지는 저희 집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티가 흐르는데 저도 모르게 기가 죽을 정도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아닌 저희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고개를 세우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한 저는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죠. 이런 와중에 딸과 예비 사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서로 좋다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는지 침묵을 지키며 물만 들이키고 있었어요.
예비 사이는 어색함을 풀기 위해 가벼운 목소리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사돈댁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저희를 바라보기만 할 뿐 상견례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을 텐데요. 여기까지 나오신 거 보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이왕 이렇게 얼굴 마주보게 된 거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초장부터 결혼에 대해 반대하면 제 아들이 회사에 지장을 줄까봐 말하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까지 한다고 했을 때 부모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처음 얼굴을 보자마자 어찌나 놀랐던지 저희 집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딱 봐도 빈곤층에서 사는 여자 같길래 너무 놀라서 한마디 하려 했었죠. 그런데 누구보다 제가 아들의 성격을 워낙 잘 아니까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해서 집안 전체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알 까기 전에 잡으면 되니 일단 건들지 않고 있었죠. 주위에 정말 잘 나가고 조건 좋은 여자들이 수두룩한데 왜 하필 데리고 다니기에도 쪽팔릴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데려온 건지 궁금했었습니다. 언제나 현명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전혀 이득될 것도 없고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쓸모없는 여자를 데려왔다는 걸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제 아들은 그쪽 따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좋은 감정 하나로 만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건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비즈니스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침묵만 지키고 있다가 이번 기회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 상견례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제 성격이 한 번 아닌 건 끝까지 용납하지 않거든요. 결혼을 상상하신 건 아니시죠? 제 아들 하나 잡아서 인생 역전하시려는 거면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은 이 결혼 절대 허락할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도 참은 이유는 그쪽도 부모인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실 테니 저희가 굳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반대 의견을 드린 거니 대충 알아들으셨을 것 같네요. 인사 왔을 때 반대했으면 제 아들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난리를 쳤을 테지만 그쪽 분들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저희 집안과 똑같은 의견을 내세우시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결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뭘 더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 가족이 목덜미 잡고 쓰러지는 거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지. 어디서 명함 한 장 내밀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안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겠다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엄마, 누나, 정말 이럴 거야? 상견례 모임에 오기 전까지도 아무 말 없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의 차렸다가 집안 말아먹을 작정이냐? 아빠가 여태까지 너를 키워준 게 저런 집안이랑 결혼하게 하려고 힘들게 살아온 줄 알아? 뭐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되는 거다. 한번 얘기할 때 확실하게 충격을 줘야 나가 떨어지는 거라고. 너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항상 이게 문제야. 자기 감정만 우선시 생각하고 부모 입장은 하나도 고려해주지 않잖아.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겠니? 이것 또한 우리 집안의 안 좋은 이미지로 스크래치를 남기는 건 줄도 모르고.
그저 서로 좋다고 앞뒤 안 보면서 날뛰는 너희들을 중재시키기 위해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한 거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하도록 해라. 저희는 예비 사위 집안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들을 뱉으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제 딸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지 놀라서는 예비 사위의 얼굴만 바라보며 넋이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사돈 집안은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고 더욱더 안 좋은 말들을 거침없이 입 밖으로 뱉어대고 있었고 제 딸은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비슷한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걸 저도 확실하게 알 수 있던 시간이었고 저는 이 결혼이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길이 분명할 것 같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이제 그만하시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리 그쪽 집안이 한 기업의 총수이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서로에 대한 예의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금 저희 앞에서 하신 말들 전부 다 사과하시죠.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인격까지 깎아내릴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희가 그쪽 집안의 직원들도 아닌데 초면인 저와 제 남편을 하대하는 건 이 자리에서 당장 사과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아드님은 정말 잘 키우신 거 저도 인정하지만 따님뿐이나 부모로서 보여주신 행동들은 솔직히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다들 이런 식인 건가요? 제가 생각했던 부유층 집안들은 격식 있고 말 한마디도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최대한 말을 순화시켜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춰서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보다 오히려 더 못 배우신 분들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당장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격식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죠. 제가 왜 그쪽 같은 집안에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쪽 딸이 내 아들을 어떻게 깨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나 물어왔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거든요. 물질 앞에서는 결국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 여자들이 자기 형편은 생각 안 하고 남자 능력만 보는 줄 알아요?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대우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은 남자한테 접근하는 거라고요. 특히 없는 것들이 그런 욕구가 더 심하죠. 있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 크게 욕심부리는 것도 없는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쪽 따님도 제가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여태껏 제 아들이 가지고 놀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아들, 여기까지만 노는 거다. 더 이상 진지하게 들어가지 말고 그만 끝내라. 저런 집안과 엮이는 순간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소문이 더 안 좋은 소문을 낳는다는 거 몰라?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네요. 그럼 저는 생각을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 둘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쪽이 말씀하신 게 100번 옳은 것 같네요. 이참에 로또 한번 잡아보죠. 저는 이 결혼 허락할 거고 조금도 관여할 생각이 없네요. 둘만 좋으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도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그쪽 집안이니 누가 더 잃을 게 많은지 한번 해보자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진 것도 없어서 잃을 것도 없거든요. 반대로 그쪽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지켜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겠다면 저는 굳이 이 결혼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런 사이 어디서 데려오겠어요? 예은선아, 이번 기회에 송서방 무조건 붙잡아라. 엄마가 이 결혼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켜주마. 예비 사돈 집안은 갑자기 돌변한 제 모습을 보고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상견례 자리에서 뛰쳐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예비 사위와 제 딸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에 할 말을 잃은 듯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네요.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 시작했고 저는 상견례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며 무조건 둘이 좋다면 결혼식 올리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먼저 일어나 제 딸과 남편을 데리고 상견례 자리를 박차면서 나왔습니다. 남편과 딸은 저를 보며 괜찮냐고 불안에 떨었지만 둘이 좋아서 함께 하겠다는데 그걸 왜 부모가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 불가였어요. 그렇게 남편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예비 사위가 저희 가족에게 뛰어와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다며 먼저 들어가시라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 예비 사위가 알아서 하겠다는 한마디에 제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예비 사위는 딸에게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분명 집안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제가 너무 일을 크게 만들어서 예비 사위가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둘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동안 둘이 인연을 만들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접어버린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 사랑보다 돈이라지만 돈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비 사돈 집안은 돈을 더 큰 비중으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 반대를 했던 거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 딸과 예비 사위가 서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지만 재력이 많은 예비 사돈 집안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떵떵거리며 큰 소리 쳤지만 솔직히 제 딸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예비 사위에게 전화가 오기 전까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런 모습을 겉으로 표현한다면 가족들 모두 불안해질까봐 오히려 저는 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긴 시간 동안 예비 사위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주일이 지난 뒤 예비 사위가 아침부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만 일단 급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오자마자 배가 고프다는 말에 급하게 내어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정신없이 배를 채운 예비사위는 그제서야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고 숨을 돌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예비사위의 결단력에도 놀랐지만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더 큰 걱정을 하고 말았네요. 예비사위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예비사돈 집안에서 제 딸과 결혼을 하려면 모든 걸 두고 떠나라는 말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건 예비사이가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그동안 상처받았을 사위의 마음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제 딸도 걱정이 많았는지 사위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더라고요. 서로가 그만큼 진심인 걸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비 사돈들이 두 아들, 딸의 인생길을 막아서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예비 사이는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왔고 거의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사부인이 저에게 연락을 취해왔고 얼굴 보고 대화하자는 말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약속한 장소로 나가게 되었는데 검은 차량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자 심술이 가득한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어디 좀 가야 할 것 같다며 차에 타라고 하길래 옆자리에 앉아 알 수 없는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가는 동안 서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앞만 보고 있었고 운전을 해주시던 기사분이 도착했다는 말에 예비 사부인은 내리면 될 것 같다고 먼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네요. 꽤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사부인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묵묵히 뒤따르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사부인이 입을 열었네요. 제가 오늘 소화해야 될 일정인데 전부 다 저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이거든요. 앞으로 사돈이 될 터인데 미리 인사시켜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봉사 모임에 같이 온 거예요. 서로 얼굴 익혀서 나쁠 거 없잖아요? 어머, 안녕하세요. 양 여사님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따님을 그렇게 잘 키우셨다면서요? 저희들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양 여사님 아드님이랑 한번 엮어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사람 마음 사로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쪽 따님이 낚아채셨다는 말에 그 노하우 좀 듣고 싶어서 저희도 오늘 봉사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양 여사님한테 들었는데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남자 홀리는 능력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것뿐인 줄 알아. 눈웃음 살랑살랑 치면서 내 아들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데 얼마나 요물이던지.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자리 한번 만들 테니까 와서 좀 배우고 가. 그래야 아직도 시집 못 간 자제들도 한 자리씩 꿰찰 거 아니야? 사돈, 뭐하고 서 있어요? 얼른 고무장갑 끼고 김치소 만들어야죠. 저희는 원래 이렇게 모여요. 봉사활동하면서 수다 떨고 기업 이미지 살리고 사는 게 원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살이의 이미지가 반은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배워놔야 나중에 내 아들 길을 펼 수 있는 거라고요. 조만간 이 자리에 예비 며느리도 부를까 하는데 괜찮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한테 무슨 대답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경고를 하시는 건가요? 말이 너무 거치시다. 남들이 보면 싸우는 줄 알겠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제 얘기 들어보시죠. 내 아들이 상견례 이후 저희를 설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아들만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쪽과 대화를 좀 나누면서 예비 며느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그럼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 칩시다. 어차피 우리 집안이 반대를 해봤자 이미 내 아들은 그런 거 조금도 신경 안 쓰고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과 인연을 끊는 건 저희가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받아주는 쪽이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쪽으로 메꿔보려고 생각을 해보니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해오는 혼수가 있잖아요. 집이야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쓰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갈 혼수품들은 전부 다 새 걸로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딸이 결혼한다는데 어느 정도 자금은 모아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싹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데 저희가 부르는 금액의 기준은 당연히 맞춰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털어서 혼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내 아들이 로또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막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저를 겁주려고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유치하게 못들 하시는 거죠? 저를 에워싸고 다들 노려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로 혼수를 해달라는 것도 너무 억지스럽고요. 저는 그래도 만나자고 했을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대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엮일 일은 없을 것 같아 저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왜 따로 나와 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으면 집 전세금이라도 빼서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대충 미리 알아봤는데 한 3억 정도 되더구먼. 뒷조사도 안 해보고 무작정 혼수 얘기 한 줄 알아요? 전세 3억 거기에다가 따로 모아놓은 재산이 있을 테고 그거 합쳐서 달라는 건데 우리 집안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주기 싫다? 이 여편네가 아주 날로 먹으려 드네. 오늘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답 들을 때까지 아무 데도 못 가. 사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저에게 거침없이 풀기 시작했어요. 저를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과 사부인은 제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니 발밑에 있던 김치소에 패대기를 치더니 얼굴을 파묻어 버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이판사판이었고 한참 동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멀리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비사위와 제 딸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왔는지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어줬네요. 예비사부인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김치소를 주워들어 제 딸에게 사정없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아들 돌려달라고 난리를 치다가 덜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면서 형편없는 것들과 놀아난다고 자기 아들을 원망하고 있었네요. 사위는 더 이상 힘들다며 파혼을 외쳤고 그 말을 들은 사부인은 눈물을 그치면서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몇 번이나 다시 되물었네요. 사위는 파혼을 결정했다면서 고개를 떨구자 사부인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급하게 기사를 불러 차에 태운 뒤 사라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김치소에 온몸이 범벅이 된 저는 샤워를 끝내고 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딸은 시간이 없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국제공항이었고 남편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는 듯 저에게 달려왔어요. 저희는 딸이 시키는 대로 일단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를 탈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예비사위와 파혼을 해서 그 충격에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인 것 같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냐고 물어봤는데 예비 사위가 준비해 준 거라며 잠시 바람 좀 쐬고 오면 될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얼떨떨해하고 있었는데 이미 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결국 딸과 함께 저희는 사위가 시키는 대로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제가 알던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갈 때 몇 번 탔던 비행기와 다른 1등석 비행기였고 두바이라는 곳에 여행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딸이 몇 달 전에 해외여행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여권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모든 걸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거였네요. 그렇게 1등석에서 처음 느껴보는 서비스를 받으며 비행기가 출발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존칭을 불렀고 고개를 돌려보니 몇 시간 전에 헤어졌던 사위가 저희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려 하는데 예비 사돈댁들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네요. 뭐야? 왜 이 사람들이 1등석 비행기에 타고 있어? 아들, 너 나한테 뭐 하는 짓이니? 분명 파혼했다고 말했잖아. 네, 파혼했죠. 그런데 그건 한국에서 파혼한 거지. 저희 결혼식은 두바이에서 열릴 거거든요. 저희 가족들끼리만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몰랐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아버지 어머니도 무조건 좋아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곧 비행기 출발할 것 같은데 저희 결혼식 축하해주러 같이 가실 거예요? 너 정말 제정신 있냐? 이렇게까지 해서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부모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선택권을 드리는 거잖아요. 출발하시겠어요? 아니면 돌아가시겠어요? 두바이로 떠나면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고 되돌아 나가신다면 그날 이후 저와의 인연은 끊는 겁니다. 곧 비행기 이륙할 것 같은데 서둘러 결정하시죠. 사돈분들은 피가 거꾸로 쏟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말도 안 된다며 비행기 안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부인과 한바탕 했었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 때문인지 사부인은 두 번 다시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볼 생각이 없다면서 뒤돌아 비행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를 사돈 어른과 사돈 처녀도 따라 나갔고 그렇게 저희들만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사위에게 정말 괜찮겠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더 이상 신경 쓰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위의 도움으로 두바이라는 곳에서 여행과 함께 딸과 사위의 결혼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국내에서 비밀리에 결혼식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다고 저희 가족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그런데 두바이에서 결혼식과 여행을 끝마치고 국내로 돌아왔는데 경찰들이 사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사돈어른의 회사에 문제가 생긴 듯 조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게 된 소식은 사돈댁이 임원들의 성과급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렇게 횡령한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거에 대해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 고발을 한 게 사위였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회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지켜볼 수 없었던 사위가 내린 결정이었네요. 결국 그날 이후 사돈 어른은
총수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었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위는 현재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 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사위의 결정들이 모두 옳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하지만 둘이 사랑해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에 응원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식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게 더 안 좋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딸과 사위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사돈 집안도 인정해줄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은 사랑과 돈,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사위는 돈보다 사랑을 선택했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뒤에서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뜻깊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